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을 건국하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충수광 보기 3년, 지금의 함경도인 동북면 화령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원 간섭기로 동북면은 원이 설치한 쌍성 총관부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집안은 원래 전주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의 고조부인 이한사가 전주를 떠나 동북면으로 이주했습니다. 고종 42년 이한사는 원의 관리인 다루가치가 되었고, 이후 이성계의 조상은 대대로 동북면에서 원의 관리 생활을 했습니다. 공민왕 5년 5월, 공민왕은 원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쌍성 총관부로 군대를 출정시켰습니다.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기 위해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고려인을 먼저 포섭했는데, 그가 바로 이한사의 증손자이자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입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기 2달 전, 공민왕은 기철 등 부원 세력이 쌍성 총관부의 병력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때 이자춘이 개경에 입주하자 공민왕은 그에게 만약 변란이 생기면 자신의 명을 따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자춘의 협조로 인해 고려는 큰 희생 없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고 함경도 지역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자춘은 쌍성 총관부 수복의 공을 인정받아 고려의 관직에 올랐고, 이로써 그의 아들 이성계가 고려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민왕 10년 10월,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홍건적이 무서운 속도로 남진하자 공민왕은 피란을 떠나야만 했고, 개경은 홍건적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공민왕 11년 1월, 20만 명의 고려군이 개경을 포위하고는 수도 탈환을 위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습니다. 공민왕 12년 5월, 원 황실이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흥군을 왕으로 삼고는 요양의 군대를 출병시켜 덕흥군을 고려로 호송하려 한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습니다. 공민왕 13년 1월, 마침내 덕흥군을 앞세운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의 정예병력이 이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장수로 떠올랐습니다. 공민왕 19년 11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요동의 동령부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동령부는 원종 11년에 원이 고려의 서북 지역을 빼앗은 후 서경에 설치했던 통치기관입니다. 이후 고려의 끈질긴 요청으로 충렬왕 16년에 원은 서북 지역을 고려에 돌려주었지만 통치기관인 동령부는 요동으로 옮겨 존속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끊임없이 남쪽을 침입하는 왜구와 점차 강성해지는 명의 압력 속에서 이 땅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성계는 군사를 바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왕 6년 9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황산, 즉 남원에서 왜구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왜구의 우두머리는 당시 15, 16세에 불과했던 아지발도였는데, 그는 얼굴까지 견고한 갑옷으로 둘러서 고려군이 화살을 쏠 만한 틈이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시위를 당겨 화살로 아지발도의 투구끈을 맞췄습니다. 투구가 떨어지자 이질환이 그 틈을 노려 화살을 명중시켜 아지발도를 죽였습니다. 아지발도가 죽자 왜구의 기세가 꺾였고 이성계가 이끈 고려군은 왜구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를 황산대첩이라 합니다. 황산대첩의 승리로 이성계는 고려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여전히 중앙에서 자리잡지 못한 채
변방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왕 9년 가을, 동북면에 있는 이성계의 군막으로 정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정도전은 8년 전인 우왕 원년 5월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를 놓고 불거진 이인임과의 갈등으로 인해 나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얼마 후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정도전은 개경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를 둘러본 정도전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자 정도전은 말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왜구를 동남방에서 칠 수 있겠다는 말이지요.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나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했고 그 소회를 시로 써서 소나무에 새겼습니다. 아득한 세월 한 그루 소나무, 푸른 산 몇만 겹 속에 자랐구나. 잘 있으시오. 훗날 서로 만날 수 있으리까. 인간 세상이란 잠깐 사이에 묵은 자취인 것을. 이성계가 변방에 있을 때 개경의 조정에서는 이인임이 자신의 측근인 임견미, 영흥방과 함께 권력을 독점하고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우왕 13년 12월 영흥방의 간호가 전직 관리였던 조반의 땅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반이 분을 못 참고 영흥방의 간호를 죽이자 영흥방은 자기 간호를 죽인 조반에게 모반을 꾀했다는 죄명을 씌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왕 14년 1월 이 사건을 알게 된 우왕은 직접 최영의 집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인임은 물론 임견미, 영흥방을 모두 제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인임과 그의 측근들이 모두 제거되자 우왕은 최영을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으로, 이성계를 바로 그 아래의 관직인 수문화시중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변방을 떠돌던 이성계가 드디어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왕 14년 2월 명의 황제는 철령 이북의 땅을 자국의 영토로 삼겠다는 뜻을 고려에 통보했습니다. 원래 고려의 영토였던 철령 이북은 한때 원이 쌍성총관부를 설치해서 지배한 적이 있었지만 공민왕이 수복운동을 벌여서 다시 고려의 영토가 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은 이곳이 원래 원의 영토였기에 이제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철령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기구인 철령위를 요동지역에 설치했음을 알렸습니다. 고려 조정은 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즉 명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명과 화친할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다수의 의견은 화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몰래 요동정벌을 계획했습니다. 고위 관리였던 이자송이 이를 말렸지만 우왕과 최영은 자신들의 계획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였습니다. 우왕 14년 4월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 계획을 이성계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정벌을 반대했습니다. 이를 사불가론이라 합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다. 둘째, 농사철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셋째, 모든 군사가 북쪽으로 몰려가면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수 있다.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녹아 느슨해지고 군사들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된다. 우왕이 요동정벌을 중지할 수 없다고 하자 이성계는 군사를 먹일 양식이 풍부해지는 가을에 출병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우왕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왕은 요동정벌을 반대하다 죽임을 당한 이자송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성계를 압박했고 끝내 요동정벌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로,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는 총 5만 명 규모의 병력이 요동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요동으로 가지 못하고 서경에 머물렀는데 이는 우왕이 최영을 자신의 곁에 두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공민왕이 시해당한 것이 최영이 목호의 난을 정벌하기 위해 개경을 비우고 제주도에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도착한 요동 정벌군은 계속된 장마로 인해 더는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는 최영에게 회군을 요청했지만 최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왕 14년 5월 회군 요청을 거절당한 이성계는 마침내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진군했습니다. 서경에 머물던 우왕과 최영은 급히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몰려오는 5만의 대군을 막을 병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개경은 이성계가 이끄는 요동 정벌군에게 함락당했습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만주 지역을 영토로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려사 전료에는 요동의 군사는 모두 오랑캐를 정벌하러 가고 성 안에는 다만 지휘관 한 명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대군이 이른다면 싸우지 않고서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첩보를 최영이 입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첩보가 사실인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벌 자체가 아니라 정벌로 확보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위화도 회군이 있기 18년 전인 공민왕 19년 11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요동의 동령부를 공격해서 함락시켰지만 고려가 이 땅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어려웠기에 이성계는 군사를 바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던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무모하게 감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려 초기인 예종 3년에 확보한 영토였던 동북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를 상실한 여진족은 빼앗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동북 구성을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고려는 끊임없는 전쟁에 직면해야 했고 동북 구성을 지키기 위한 고려 병사들의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예종 4년 7월 고려는 동북 구성을 여진족에 반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성계의 요동 정벌은 그 자체로는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고려는 정벌을 통해 확보한 영토를 유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명의 주력군에 의해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자성과 이성계를 비롯한 많은 신하가 이러한 생각으로 요동 정벌을 말렸지만 우왕과 최영의 고집은 끝내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최영은 유배를 떠났고 얼마 후 참수당했습니다. 우왕 14년 6월 우왕은 위화도 회군의 주역인 조민수와 이성계를 각각 좌시중과 우시중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왕은 자신을 지켜주던 최영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를 결코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우왕은 직접 환관 80여 명을 이끌고 가서 이성계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로 인해 우왕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는 회군 당시 이미 우왕을 폐위하고 왕씨 후손을 택하여 다시 세우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민수는 이 약속을 깨고 이이님이 자신을 천거해준 은혜를 생각하여 이이님의 먼 친척이 되는 우왕의 아들, 즉 차왕을 옹립했습니다. 이이님은 이미 조정을 떠났고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마저 제거했기에 이성계는 구 세력을 모두 몰아냈다고 생각하다가 기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민수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왕 즉위년 7월 조주는 조민수가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탄핵하여 쫓아냈습니다. 창왕 원년 11월 유배 중이던 우왕은
자신을 따르던 김저와 정두구를 몰래 만나 이성계의 암살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우왕은 이들에게 곽충보와 함께 이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계획을 알게 된 곽충보는 이성계에게 급히 알렸고 결국 우왕의 이성계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성계는 심덕부, 정몽주, 조준, 정도전 등과 함께 흥국사에 모여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우왕, 즉 문인호가 신돈과 그의 첩 반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서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폐가 입진, 즉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논리로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폐위하고 20대 국왕 신종의 7대 손인 왕요, 즉 공양왕을 옹립했습니다. 공양왕 2년 9월 조준둥 신진 사대부의 주도로 토지장부가 저작거리에서 불살라졌습니다.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 문제에 대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리들에게 토지 자체가 아닌 소출의 일할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둘 권리, 즉 수조권을 주는 과전법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 사회 혼란의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권문세족이 강압적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수확물에 대하여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준이 올린 상소에는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가 산과 내를 경계로 삼아 한 일항의 주인이 5-6명을 넘고 1년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8-9차례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밥의 고깃국이라 할 때의 이밥은 함경도 사투리로 이팝이라고 하는데 이성계가 내려준 밥에서 나온 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토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성계는 많은 백성의 신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성계를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은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를 따르며 유교적 왕도 정치를 꿈꾸던 정도전 등 급진파는 이제 역성혁명을 감행하여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 등 온건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급진파와 정몽주로 대표되는 온건파는 이제 서로에게 커다란 건립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유교적 충절을 중시하던 정몽주는 결국 이성계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몽주는 정도전 등 급진파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공양왕 4년 3월 명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급진파를 제거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몽주 등 온건파는 조준, 정도전 등 급진파를 모두 유배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은 역성혁명의 꿈이 무산되는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방원은 즉시 달려가 이제 정몽주가 우리 집안을 해칠 것이라며 이성계를 설득했고 그날 밤 이성계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양왕 4년 4월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정몽주는 직접 이성계의 집으로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을 따르던 정도전 등 급진파를 정몽주가 모두 유배보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정몽주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자신의 측근인 조영규를 보내서 정몽주를 살해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보류였던 정몽주가 죽자 공양왕은
더 이상 왕위를 지켜내기 어려웠습니다. 정몽주가 죽고 불과 3달 뒤인 공양왕 4년 7월, 공양왕은 이방원을 불러 자신이 이성계와 동맹을 맺고자 한다면서 이성계와의 권력 분점을 통해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응념 등은 왕대비를 찾아가 공양왕이 혼매하고 인심이 떠났다는 이유로 폐위 교서를 받아냈습니다. 백응념, 조준, 정도전, 이질환 등 신료들은 국세를 받들고는 이성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문을 닫고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녁 무렵 신료들은 이성계 집의 문을 밀치고 들어가 국세를 전하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했고, 이성계는 마지못한 듯 승낙했습니다. 다음날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왕으로 즉위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